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 항목별 공제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항목별 공제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교재에서 보려는 게 보험료인데, 자, 이건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소득 공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재 아래에 보험료 특별소득 공제라 적혀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거죠. 당연히 나는 손도 못 대보고 떼이고 받는 거니까 월급 받을 때에 그럼 당연히 전액 소득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라고 있죠. 자, 첫 번째 보험료 세액 공제를 볼게요. 자, 그럼 보험료 세액 공제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돼요. 본인한테서 지출되는 거는. 그럼 본인 말고 지금 우리가 더 추가로 보려는 게 본인 외에 우리 부양가족들이 지출한 것 중에서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게 테스트예요. 자, 그럼 이 보험료 세액 공제라는 거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피보험자가 자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 돼요. 우리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약자나 보험금 납입자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만 보험료 세액 공제로 되게 되는 거고, 또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되고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얘는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 세액 공제예요.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어 상해가 있으신 분이 암보험 넣을 때에 그때 장애인 보험이 아니죠. 그건 일반 보험이에요. 그런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 보험료 세액 공제는 우리 상식적으로 10만 원까지 해요. 10만 원. 10만 원 죄송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제가 왜 이 100만 원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 본인 거 썼는데 연말정산 받을 때 내게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면 가족 거까지 끌어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가족 거 몇 천만 원 끌고 와도 100만 원만 돼요. 그럼 100만 원에 12%니까 세액 공제로 12만 원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으신 나의 부양가족 중에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넣은 거라면 100만 원까지 해서 15%인 15만 원 한도만큼 되게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가 있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어야 돼요. 그 문제에서 잘 봐야 돼요. 장애인인데 상해 있는 장애 등급이지만 일반 암보험 들었으면 일반인 거예요. 우리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암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죠. 우리 저축성 보험은 납입 금액보다 돈 더 많이 받는 게 환급 만기 때 받는 게 우리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얘는 특징이
우리 당연히 본인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양가족을 볼 때도 나이의 제한을 안 두고 있고 그리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안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나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면 전부 다 그냥 여기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료하고 완전 반대죠.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 따지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다 따진다는 이야기인데 의료비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서 부라고 된 사람도 의료비는 전부 다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여기에서 의료비에서 우리가 좀 볼게. 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65세 이상. 자,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뭐 장애인 전용 치료라는 건 없죠.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의 의료 활동이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 기본 공제할 때의 경로자는 몇 살이었죠? 70이죠. 60은 기본 공제죠. 추가 공제는 70이었죠. 그런데 우리 의료에서 경로자는 65세예요. 현재는. 이것도 머지않아 올라갈 건데 왜냐하면 걔도 65에서 75 올랐어요. 얘도 75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우리 전액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계 존속이 장애가 있고 65세 있으면 어느 칸에 쓸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쓰셔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무 때나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그 외 나머지 뭐 장애가 없는 나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이에요. 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그 아기 많이 낳으려고 난임 수술이나 이런 거를 우리 전액 공제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공제해 준다고 아기 더 낫겠어요? 근로소득자가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낫죠. 차라리 전액 무료로 그냥 다 해줘야지 사업소득자든 뭐든 누구나 다 낫지. 제 친구 전에 한데 몇 천만 원 들었던데. 그리고 둘이 사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돈을 그 한도가 다 합쳐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한도가 있는 거 기억해야 되고 한도 있는 걸 완전히 기억하셔야 되고 안 되는 거 빼내는 건데 자, 한도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우리 시력 교정용 혹은 보정용 안경 혹은 렌즈 얘는 한도가 1인당 연 50만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이에요. 시력 교정용 혹은 보정용 안경 렌즈 이야기할 건데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선글라스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글라스. 보정용 혹은 교정용 둘 다 쓰길래 왜요? 뭐 그래서 의료로 혜택되도록 하시든지 우리 시험용으로는 하지 말고 실무에서는 뭐 안경점 사장님하고 사기치기로 같이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인 거고 돈 얼마 안 돼요. 그런지 하지 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자, 일단 근로자 본인이 본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조건에서 이하인 경우에 산후조리원 우리 배우자의 산후조리원비든 본인의 산후조리원비든 산후조리원비는 연 20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자, 이 산후조리원이 작년까지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산후조리원이 의료비 세액 공제 아니었을까? 면세 사업자는 맞아요. 아니죠. 그 방금 내가 말한 게 그거였어요. 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냐면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산후조리원 무슨 병원이야? 그는 그냥 내가 알기로는 시설 만들어 놓고선 사람 놔두고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되잖아. 애 키우는 거지 병원 아니잖아요. 있어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원래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집어넣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부 다 애들 저기 다 데려가 있다며. 그럼 도대체 몇 명을 놔두고 몇 명을 버는지 알 수 없어서 그 포착하려고 이 해줄게로 바꾼 거예요. 연말정산은 그 사업자들 소득 포착하려고 많이 만드는 거지 근로소득자한테 돈 돌려주려고 세금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로소득자를 이용해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두 개는 한도가 있는데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70만 원 안경 썼다면 50만 원만 가지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하셔야 돼요. 알아서. 이것만을 위한 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알아서 만약에 뭐 300만 원 썼다면 200만 원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공제 안 되는 게 보면 첫 번째 해외 의료비. 의료비 공제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거 포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의료비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증진식품 혹은 우리 건강보조식품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보약이라고 말하는 거. 몸보신 목적 이런 건 안 돼요. 치료 목적 보약은 돼요. 뭐 치료 목적 한약도 있죠. 그런 건 되는 건데 우리 건강 증진 목적은 안 돼요. 건강 검진비는 돼야지, 그죠?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미인과 간병인. 우리 책에는 아마 그냥 간병인이라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미인과 간병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병인은 미인과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무슨 일을 하죠? 어디서? 요양병원이요? 그래도 그런 거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우리 자기 있는 병실에서 좀 힘들 때 그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의료비가 아니죠. 병원에서 지원해줘도 의료비 내역 아래에 따로 적혀 있죠. 근데 의료비에 간병비가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는 건 아름다운 삶을 아주 좋은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가면 저도 작년에 봤어요. 올해 초에 1월달에 2월달이었나? 어머니가 뇌수술 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가는데 그 중환자실은 하루에 30분 갈 수 있어요. 동생 15분, 저 15분.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끈에 묶여 있어요. 왜냐면 고통스러워서 손 움직이고 막 발악하니까 사람들 안에 막 묶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는 심한 사람들 묶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수간호사라는 간호사들 있죠. 그분들이 직접 밥부터 물, 음료, 양치까지 전부 다 해주면서 다녀요. 다 간호사들이. 그 사람들이 인가된 간병인이에요. 그거는 의료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고 그냥 병실 안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미인가 간병인인 거예요. 이거는 의료비가 그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지금 안 되는 거 얘네들만 빼내시면 돼요. 그럼 뭐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있죠. 미용 목적 성형. 그럼 미용 목적 성형이 안 된다는 건 치료 목적 성형은 되는 거예요. 치료 목적 성형은 우리 쌍꺼풀 수술도 그 치료 목적으로 한 사람 있죠. 제 동생 벌써 3번 했어요. 했는데 각막을 찔러서 했는데 얘가 풀려서 한 번은 봐줬고 두 번째 봐줬고 세 번째 가서 병원 의사 먹살 잡았어요. 왜냐면 그 이게 주기가 떨어지는데 남자인데 눈이 엄청 커요. 소놈 같아요. 근데 딱 뜨는 순간 지금은 이제 너무 심해져 가지고 애가 풀리면 한쪽 눈에 각막을 찔러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병원을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돼요. 그런 게 치료 목적이죠. 쌍꺼풀이.
내가 본드를 붙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 말고 뒤에 비구를 봐야 돼. 비구 적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럼 이거 말고는 나머지 뭐 장애인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 옛날에 장애인 보조기구 이거에 한도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한도를 뒀어요. 그랬더니 장애인이 데모 한번 해버리니까 바로 국회에서 바꿔버리대. 그 사람들 데모하면 무서워요. 데모하는 감독 보셨죠? 그 장애인들이 국회에서 데모할 때 보면 1차적으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앞으로 쫙 나와요. 그럼 정경들이 이렇게 딱 서 있죠. 그러면 갑자기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그 사이에 장애인들이 엎드려 가지고 폭으로 막 기어가서 정경들 발을 갖다 잡아요. 장애인들이 엎드려서 막 기어와 가지고 정경들 발을 잡아요. 그러면 그 정경애들 서 있는 사이로 휠체어가 그 사람들을 따다다 발로 차면서 쭉 지나고 들어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바로 손들어요. 그게 그 국회 앞에 도로에서부터 그 안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만이면 들어가더라고. 야, 무서워요. 군대보다 무섭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뭐 몇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농민들은 FTA 반대할 때 소 들고 오고 똥 던져도 안 되는데 장애인들은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리더라고. 그럼 엄청 무서워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그 안마 뭐 이런 것도 그분들 특수 직종 아니면 못하게 다 맡고 있는 것들 함부로 못 뛰어들죠. 그분들이 맡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래 교육비 세액 공제 봅시다. 아니, 카드하고 이중 공제되는 건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자, 첫 번째, 나이에 제한은 없고, 하지만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이 말은 20살이 넘어도 되고 60살이 안 돼도 되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사람의 교육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본인은 말고, 본인은 다 돼요. 자, 그리고 이 교육비 세액 공제의 큰 특징이 우리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고, 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대학원은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는 학원은 안 돼요.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이 아니에요.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들을 좀 다시 볼게요. 자, 먼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건 직계 존속도 가능하고 소득 금액 제한도 없어져요. 갑자기 뭐 눈이 안 보인다면 맹인학교로 가야 된다든지, 뭐 귀가 안 들리면 수화학교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장애인 특수교육이죠. 그런 거는 우리는 직계정서의 교육비는 원래 안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되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얘는 작년에는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또 특이한 점이 학원비에서 우리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취약자 나던 학원비. 전 없죠. 자기가 많이 벌어야죠. 자기가 많이 벌면 되죠. 그래봐야 15% 세액 공제될 거예요. 자, 다음 학원비 중에 또 되는 게 있어요. 학원비 중에 되는 게 본인의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한 교육 훈련 본인 부담금.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수업 있죠? 지금 여기에 자기 본인 부담금 있으신 분이 적국비 지원 받으시는데 그거에 본인 것만 가족 거 말고 본인 거에 본인 부담액 그거는 공제 대상이 돼요. 연말정산 받으실 때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본인 부담금 있으신 분은. 자, 우리 회사에 업무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 학원 다녔어요. 될까요? 영어는 직무 능력 개발 훈련이 아니에요. 영어는 소양이래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난 소양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영어가 소양이래요. 직업 능력 훈련이 아니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에서도 어느 학원을 다니든 업무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직업 능력 개발 훈련하고 향상 예? 아니 그 과목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은 아예 안 되는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이 세무회계 수업 들으려면 20%가 본인 부담금이고 국가가 80% 지원해줬죠. 영어는 국가가 20% 지원해주고 본인이 80% 내고 수업했던 게 옛날에 많이 지원해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런 건 왜 그 기본 소양이라고 해서 제 마음 안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난 정말 소양이 없는 사람이죠. 자, 또 이제 우리 학교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 자, 교육비 되는 것 중에 학교는 당연히 학교 등록금은 되는데 그럼 여기에 학교 교재비하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교재비하고 또 우리 학교의 급식비하고 이렇게까지는 너무 왼쪽에 있을 필요 없겠다. 자, 급식비는 얘네들은 다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우리 통합버스 학교 그리고 우리 기숙사 이런 것들은 우리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대상이 무슨 통합버스야 끌어다녀야지. 무슨 기숙사야 집에서 자야지. 그죠? 밥은 먹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은 급식비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의료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지 말고 해외 교육비는 돼요. 의료비는 해외 의료비 안 됐죠. 네, 해외 교육비는 돼요. 자, 대한민국 선진국인가요?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선진국의 선자가 된 적도 없어요. 올해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났잖아.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국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트럼프 쫓아냈을 때 안 나가고 싶어서 징징거리다가 쫓겨났잖아요. 올해. 그는 뉴스를 알고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에 쫓겨나가지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돈 많이 부담시키려고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선진국에 착각을 하죠.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대한민국은 유학에 대한 모든 정책적부터 세금 쪽으로 다 지원해줘요. 외국의 선진물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라고.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은 외국 나가면 유학 갔다가 그 자리 잡아보고 실패하면 한국 돌아오죠. 그게 문제인 거지. 어떻게든 중국은 성공해가지고 중국 돌아가면 영웅 취급받는데요.
마치 그게 도지사만큼의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어서 돌아가고 싶은데 대한민국 돌아오면 쟤 왜 돌아왔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가 됐죠. 자, 어떻게든 잠시만요. 해외교육비 왜 X 했지? 해외교육비 돼요. 내가 왜 정신 났어요. 해외교육비 돼요. 그래서 지원을 전부 다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유학들. 나중에 여러분 중에 해외 교육 갔다 오신 분 있으면 부모님이 그 세제 혜택 받았는지 물어봤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전부 돈 날리신 거예요. 엄청 세금 혜택 많아요. 엄청 세제 혜택이 많아요.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만이 아니고 유학 보낼 때 당연히 돈은 많이 들겠지. 근데 그에 대해 관련된 세제 혜택 엄청 많으니까 자녀들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큰 인물이 되어서 돌아오든 그 나라에 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저는 누가 보내는 게 낫겠다고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 안 보내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짜증 난다고. 애를 애를 보냈으면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똑같고 보내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제 우리 또 한도가 있는 건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한도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있어요. 교복비. 자,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초등학교는 안 돼요. 중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때 교복 입고 다니셨나요? 좋은 학교 다니셨네.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태어나 제일 비싼 옷 처음 산 게 교복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초등학교는 안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교복비가 나오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복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형님은 좀 많이 친한 형님인데 옛날에 제가 전국자율부 중앙회 사무차장이었어요. 근데 총장님이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인데 고대 나오셨는데 맨날 학벌을 쓰라 그러면 그럼 자기 학교를 써야 되잖아. 근데 고대가 창피한지 리라 초등학교를 맨날 앞에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리라 초등학교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그 시절에 그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교복 입고 학교 다녔다 그러더라고. 내가 천사들의 합창이냐 그랬는데 근데 뭐 그런 학교 아닌 이상은 안 입고 다니죠. 자, 다음 우리 체험학습비가 뭔지 아시나요? 저 세무서에 물어봤어요. 이건 아직 안 보내보셨구나. 저도 몰라요. 그래서 세무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학여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체험학습비가 도대체 뭐길래 저 기준점이 저렇게 애매하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수학여행이라길래 바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고 중학교 때 가잖아. 그러니까 유치원이 안 되지. 유치원 체험학습비는 안 돼요. 근데 초중고는 30만 원까지는 1인당. 저도 체험학습비 하길래 요즘 애들 막 어디 시골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난 그래서 그럼 기준점 애매하다 그랬는데 수학여행이라는 순간 기준이 명확하게 서더라고. 그럼 이거는 초중고 다 되고 얘는 중고등학생만 되죠. 교복은. 그리고 한도가 50이고 얘는 30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조금 바뀌어 있는 건데 학자금이 있죠. 자, 이거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가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옛날에는 자, 그 학교 학비 누가 내줬죠? 옛날에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안 그랬지?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한 6년 다녔잖아요. 아니, 우리 집이 어려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부모님이 내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대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학비 낼 때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해줬는데, 자 지금 현재 학비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푸른 등대라고 대학교가 아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 이름으로 학비를 대출을 연 2.1 지금 코로나 때문에 1.8로 떨어졌다는데 1.8로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그냥 애한테 해줘 버려요. 애 이름으로. 그 부모 이름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애 이름으로 해서 학교로 바로 학비를 보내줘 버려요. 그래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년 뒤면 애가 돈을 벌 거잖아. 그럼 10년 뒤에 이 애 보고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갚을 때에 그 학생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교육비 공제를 못 받겠죠. 그러면 그 갚을 때에 소득 공제를 받아라고 세액 공제를 받아라고 그래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 이름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자녀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요. 부모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못 받겠죠. 납부할 때는 그냥 거기서 바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랬다가 학자금 상환하게 되면 그때 교육비 세액 공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도는 잘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취지에 맞게. 근데 지금 딱 말하기 애매하죠. 무작정 학자금 대출 상환된다고 표현한다기보다 뭐 과거에 공제 받았는데 대출 받았다고 또 상환한다고 해서 해주면 그건 이중이 되겠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는 분 이야기로는 저거 받을 수 있으면 애 학비 있어도 받는 게 좋다고. 이율이 1.8%는 천국이다 뭐 이러던데. 그죠? 그래서 생활비 150만 원 대준대요 한 학기에 대출로.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 인터넷에 푸른 등대라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311페이지 아래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있는데 또 이번에 소득공제 적어놨네요. 자, 이 연금은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액 공제하는 거. 소득공제는 국민연금이에요. 소득공제는 자, 그럼 아래 연금 계좌에 개인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 저축 세액공제 적혀 있죠.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본인만. 이건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만.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은 뭐 특이한 많이 없으니까 이거 쓸게요.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 아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얘도 나이 제한 없어. 똑같아. 교육비는 똑같아. 그리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어요. 근데 이 제한 보면 보세요. 기부금은 기부금이 처음에 우리 했던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만 됐고 의료비는 아예 뒤집어서 그냥 전부 다 됐고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은 나이는 신경 안 쓰고 소득 금액만 따지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막 뒤집어쓰기였는데 지금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우리 편하라고. 그죠? 자, 그럼 이 기부금은 특징이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돼요.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정말 신기한 게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이거는 누군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이 다음 시간에 전부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였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했던 거 정리해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돼요. 자, 우리 정치자금 기부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10만 원 하면 99,909원 세액공제로 돌려줘요. 그럼 만 원도 안 한 효과로 되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 안 하죠. 그죠? 정치하면 안 좋아하잖아 그 사람은. 자, 아래 그 뭐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여러분한테 나누는 건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차이는 공익성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사회공익성. 법정기부금은 전국민 대상, 이재민, 수재민, 국방헌금, 대학교의 연구비, 시설비 뭐 이런 것들인 거고, 지정기부금은 이제 조금 공익성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는데 이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어요. 당연히 지역으로 한정된 거에서 종교단체가 더 한정적이죠. 자기들만을 위한 공익성이잖아요. 전국민 공익성이 아니죠. 그래서 또 그 구분이 한정적으로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부한 건데 이때 이제 우리 가족들 기부금도 넣을 때 내 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니까 소득금액 있으신 분 거는 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참고로 기부금 2월 공제가 되는데 기부금 2월 공제도 본인만 돼요. 지금 현재 10년간. 지금 못 받아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마 이제 교회들 박살 날 거예요. 목사가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난리 날 거예요. 한번. 지금 2월 공제 2월 시키는 게 나중에 하세요. 지금 찝찝하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모아두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근데 종교단체는 뭐 저런 거 해줘도 자기 상관없는데 왜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종교인은 사람이죠. 신 아니죠. 목사가 신이에요? 스님이 신이야? 아니죠. 그럼 저는 신들이 내 친구예요. 걔네들 신 아니죠. 신부도 신 아니죠. 그 사람들은 세금 내야지. 우리 세금 낸 도로 닦인데 걸어 다니는데 나는 똑같은 놈인데, 그죠? 그래서 종교인 과세는 해야 돼요. 종교 단체는 하든 안 하든 그건 난 상관 안 하는데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세금 안 내려고 용어 쓰죠. 그놈들 전부 다 잡아넣어야 돼요. 저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 월세세액공제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 2, 3번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세 번째는 제일 끝에 보시면 이 차입금 이자 상환액인데 동그라미 1, 2, 3번 묶어둬서 본인만이라고 적어두세요. 한번들 주택청약이 여러분한테 제일 잘 다가갈 건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이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뭐 7천만 원 이하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본인만 된다. 근데 그 아래에 월세 있죠. 월세는 같이 안 묶은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만 되는 거였는데 막상 했더니 사람들이 신고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공제를 안 받는 거야. 월세세액 공제 왜 만들었을까요? 주택 임대 그 사업 소득자의 월세 소득을 포착하려고 우리 그 근로소득자 분들한테 세액 공제해 줄 테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봤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세대주가 이게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세대주가 남자로 돼 있고 거기다 보면 남편으로 돼 있고 여성분이 세대원 돼 있는데 남자는 뻘짓거리 한다고 사업하고 다니고 여성분들이 근로소득자가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상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이 작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세대원도 가능한 걸로 바꿨어요, 법에. 그리고 제 마지막에 보면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바뀌어 있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오고 껄끄러울까봐. 그래서 그다음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던졌죠. 5년간 2월 공제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로 돈 보내고 월세 계약서 가지고 있어라. 5년 안에 하면 되도록 해줄게. 일단 월세집 나가고 나면 다시 안 들어갈 거잖아. 그때 이제 폭풍 한번 치겠죠. 지금 집주인 어르신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 되면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주택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하고 매칭이 안 되는 순간 이제 그분들은 조사가 다 틀리게 되겠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무서들이. 정확한 세금은 정확하게 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세세액 공제는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입력할 때는 그 임대물 있죠. 우리 월세에 살고 있는 집. 그게 임대인 기준으로 쓰는 거다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기타 소득 공제와 세액 감면 적혀 있는데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볼게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얘도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형제자매의 카드는 안 돼요. 나의 형제자매든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형제자매 거는 안 돼요. 교육비에서는 직계존속계 안 됐고 카드에서는 형제자매 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만든 목적이 뭘까요? 사업자들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그러려고 카드 좀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신용카드를 끌 줄 몰랐던 거예요. 빚쟁이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식이었냐면 너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연봉이라면 너 연봉의 25%인 250만 원 초과해서 쓰는 금액 있죠? 250만 너 연봉의 25% 초과해서 쓰는 금액 4천만 원 연봉이면 1,000만 원 초과해서 쓰는 거에 15%를 소득 공제해 줄게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현금보다 카드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처음에는 국세청이 난리가 났어요. 소득세 엄청 높아지고 개인사업자 소득 높아지고 법인사업자 높아지고 다 좋아져가지고 좋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쓰면 그럼 똑같은 조건인데 15%가 아니고 2배인 30%를 공제해 줄게.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하고 직불카드로 많이 넘어갔어요. 야,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였었나 봐. 그게 자기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했었나 봐. 그것 때문에 국가가 또 그럼 장려해 줘야 될 게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쓰면 그럼 40% 해줄게. 그랬더니 효과가 좀 있어요. 내가 굳이 거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증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이 되어 있는 곳에 그냥 가서 쓰면 그걸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뭔가 득이 되네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그 가게를 계속 찾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좋긴 좋은데 얘를 없애려다가 못 없앴다 그랬죠. 못 없애서 자, 최근에 혹시 책 사보신 분 있나요? 한 1년 사이? 그 인터넷으로 책 사면 그 도서 공연하면서 팝업창 뜨지 않던가요? 뜨죠? 그게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를 기획재정부에서 안 올린 게 일단 문화 정책적으로 하자. 그래서 책을 사면 30% 공제를 해줄 건데 그 전제 조건은 또 7천만 원 소득이 이하인 사람만 7천만 원 넘어간 사람은 많이 받으니까 그냥 신용카드 공제 받는데 그 아니면 30% 공제해 줄게. 이번에 박물관, 미술관 전부 다 추가됐어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방법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 못 없앨 것 같은 거 가만 봐도 그 누가 과감하게 근로소득자의 표를 다 던져버리면서 없앱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조금 다른 좋은 쪽으로 이미 사업자들의 매출은 다 포착했나 봐. 다 잡은 물고기라서 이제 걔네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도를 좀 시키기 위해서 써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 공제는 맞는 취지가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 공제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돼요. 첫 번째 해외 사용분. 해외 사용분은 우리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외국 회사의 외국 가게에 그 매출 포착해봐야 우리 과세관청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또 사업자의 경비 지출액. 우리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사업자 경비 지출한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 카드로 써서 경비 처리된 거는 소득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대상에서 빼야 돼요. 다음 우리 세금이라든지 공과금도 있죠. 공과금은 세금 이외에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 통신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통신비나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현금 서비스, 그리고 보험료, 금융, 리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한도가 있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건 따로 칸이 없어서 그 한도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원래 과거에는 중고자동차가 안 됐는데 제가 저저번 주에 중고자동차 이야기하면서 자율형 폐자원 세액공제 이야기하면서 옛날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세법이. 얘도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얘는 10%를 공제해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카드 긁어서 쟤한테 긁은 거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와 해줄게 라고 해서 중고자동차 2천만 원짜리 하면 200만 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공제, 신차는 안 돼요. 신차는 목표가 중고자동차라 그랬잖아요. 신차는 다 알아요. 우리나라 큰 회사, 큰 자동차 회사가 매출 쏘일 생각 없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가지고는. 중고자동차는 완전 레몬 마켓이죠. 사기꾼 집단이라는 거죠, 표현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혹시 또 여기 중고매매상에 남편이나 가족이 있으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레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서로 속이고 찾아내려고. 자, 우리한테 제일 괴롭히는 게 나중에 신용카드 거예요. 신용카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배우자가 명품백 샀어요. 될까요? 아, 좋겠다. 예, 돼요. 그래서 좋게 돼요. 근데 또 그럼 그 자기 자녀가 유흥비를 썼어요. 될까요? 돼요?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럼 동생이 가사용품 샀어요. 될까요? 그렇지, 형제자 맞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가사용품 되겠네, 유흥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유흥비 안 돼, 명품백 안 돼, 생활비 된대, 거꾸로 썼어요. 형제자매 거가 안 되고 나머지 거는 이 조건에 문제 없는 사람들 거면 다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그 내용에 연연했다가 사심을 넣으면 안 돼요. 방금 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대한민국은 온통 개별 소비세 내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들이 많죠, 그죠? 저도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면세점 가면 항상 600달러 딱 쓰고 튀어나와요. 야, 걔네들이 딱 600달러 맞춰놔서 제가 얼마나 고민하는데, 담배를 살까 말까. 담배 사면 걔는 못 사고. 그런 고민 아시나요? 모르죠. 담배 피우는 남자들은 다 고민하죠. 한 보루만 살 수 있는데 딱 걔네들이 600달러에 팔아요. 그럼 한 보루를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아는 사람 우연히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자, 이제 우리 신용카드 있는데, 자, 이 신용카드가 특이한 점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게 이중공제가 돼요. 근데 이중공제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세액공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얘는 받으면 안 돼요.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원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자, 예외 사항이 예, 첫 번째가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있죠? 교육비.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보다 교육비라고 쓸게요. 자, 교육비는 이중공제가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비, 그리고 칼이 많으니까 여기에 체육시설. 우리 체육시설에 사범이나 뭐 이런 하는 안내자 원장 한 명 놔두고 도대체 몇 명 데리고 수업하는지 알 수가 없죠. 요가 학원에서 요가하는 아줌마 한 명이 그 몇 명의 원생들을 데리고 있는지 포착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해줘서 카드도 끌고 교육비 공제도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제가 받으면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중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중 공제를. 그럼 교육비 공제가 안 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돼요. 대표적인 게 자, 고등학생 자녀 영어학원 갔어요. 교육비 공제 되나요? 학원비 원래 안 된다 그랬잖아. 취약전 아동만 된다 그랬죠. 안 되면 카드 끌으면 되는 거예요. 카드면. 신용카드.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비 보통 예금 보내주신 분은 연말 되기 전에 현금 영수증 한 방에 발행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현금 영수증 공제 받으면 되잖아. 현금 줬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의료비를 볼게요.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세액 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의료비는 이중 공제예요. 의료비는 그냥 이중 공제 돼요. 전부 다 따질 필요 없어요. 의료비는. 근데 의료비 세액 공제를 안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했어요.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겠죠? 신용카드 긁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 목적 성형이었으면 둘 다 되는 거고 미용 목적 성형이었으면 신용카드 공제만 되는 거고 어떻게든 카드를 긁어서 전부 다 포착이 되도록.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안 되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도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얘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보험료에서 우리 신용카드에서 공제 안 되는 거 항목에 보험료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 얘는 안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신용카드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론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쉬고, 이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문제만 계속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얘가 10점짜리로 해서 모든 회차에 다 나와요. 10점짜리예요. 근데 오늘 1시간만 하면 여러분들 감은 익혀요. 금방. 자, 이제 쉬었다 합시다.